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을 앞두고 KBS는 시사기획창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국민통합, 국제관계 등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경제 분야 현안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부가 대규모로 추진하는 소비 쿠폰 정책은 과연 얼어붙은 내수에 생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코스피 5천 시대 전망 역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묻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시간.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 경제를 묻다. 경제 분야 각계의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합니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한수 교수,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저희가 키워드별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소비 쿠폰입니다. 소비 쿠폰은 이미 어제부터 시행돼서 또 실행되고 집행되고 실제로 또 쓰고 계시죠. 이 민생지원금은 소득 보전의 측면도 있지만 지역 경제 순환의 목적이 더 큽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우리 실물 경제 흐름은 어떤지 관련 통계를 보겠습니다. 산업활동 증감 추이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 5월 생산은 전월보다 1.1% 감소했고 소비는 보합세입니다. 또 설비 투자 분야는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실물 경제를 보면 어떤 지표를 봐도 낙관하기 어려운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새 전문가께서는 현재 우리 실물 경제 상황 총괄적으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우선 최백운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가장 이제 우리가 그 경제 지표로 생각할 때 네. 이제 그 GDP잖아요. 네네. 올해 1분기 GDP가요. 작년 1분기 GDP 수준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한 0.28%가 아직도 그러니까 미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거시경제 전체 규모가 사이즈가 그러니까는 수축되고 있다. 네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특히 내수가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가계 소비 지출이요. 물론 이제 실질 소비 지출입니다. 올해 1분기에 가계당 한 360만 원 정도 소비를 했는데 361만 원 정확하게 네. 얘기는요. 근데 이게 2016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이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소비가 1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내수가 지금 안 좋은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10년 전에 조금씩 올랐는데 다시 뚝 떨어졌다. 그렇죠. 네. 이제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가계 결국은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가계들의 소득이 이제 취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가처분 소득을 보게 되면은 올해 1분기 가처분 소득이 401만 원이거든요. 401만 원. 400만 원인데 네.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1분기에 이제 터졌잖아요. 그때가 401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준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가계가 소득이 굉장히 축소가 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제 지표가 빠르게 악화된 게 2022년 4분기부터 네. 소위 이제 신용위기 사태가 당시에 이제 저기 그 강원도 레고 사태, 그때 이제 신용위기 사태가 번지면서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수출까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는 상태였었고요. 네. 그랬을 때 가계 대출 연체액이 그때 비교해가지고 3년 전에 비교해가지고 한 2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가계 네. 대출 연체액은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거의 그러니까 4배 정도 증가했어요. 중소기업은 5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수와 관련되는 가계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들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가지고 대출 연체액이 규모가 그러니까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했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안 좋은 거를.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제 주체들이 내수에 소비할 돈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부족해서 한 가지 두 분이 좀 혹시 보충해 줄까 해서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네. 서민들의 경우는 특히 이제 물가 고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이제 물가 지표는 통계청의 이제 소비자 물가인데 그건 이제 평균적인 물가입니다. 근데 서민들의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연관되는 물가가 이제 식음료 이런 것들. 그렇죠. 식음료 물가하고 전체 평균 물가하고 보게 되면요. 2020년 대비해가지고 전체 물가는 한 16.3%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식음료 물가는 24.7%나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일자리라든가 소득은 후퇴하고 물가는 더 부담이 크고 증가하다 실질적인 보니까 체감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거죠. 더 네. 힘든 거죠. 네, 먹고 살기가 더 힘든 수준이다. 자, 정부가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 잠깐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보다 내수와 소비 진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뭐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보입니다. 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 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뭐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또 엄정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쭉 모두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2020년 5월 코로나19 당시에 상당히 어려웠을 때 정부가 모두 14조 2천억 원을 들여서 1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카드 매출액이 4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는데 투입된 재정의 30% 안팎의 이 소비 창출로 이어졌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 일단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소비 창출 효과 어느 정도로 좀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지금 앵커가 소개한 게 예. KDI 그 연구 결과잖아요. 그렇습니다. 2021년도인가 그 발표했을 때 제가 그 논쟁에 같이 참여했었던 네네. 사람인데 그 학자들이 주로 이제 추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과소 추정됐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도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커다란 충격이 왔을 때요. 네.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충격이 오면요. 소비라든가 경제활동이 모든 게 다 꺾입니다. 확 꺾이죠. 그렇죠. 추락합니다. 그 추락한 규모가요. 2020년도에 어느 정도 좀 79조였습니다. 79조. 예. 그러니까 KDI에서 한 4조 정도 증가 효과뿐이 없었다고 한 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요. 8개 그러니까 주로 신용카드, 제가 기억하기에 신용카드에 이제 그러니까 매출액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교한 건데 네. 이게 2019년도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도에 소비액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를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강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이 일단 단절됐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도 많았었고요.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소비 쿠폰이 없었으면은 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은 소비를 못할 그 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추정을 해가지고 그 신용카드가 증가액을 그려야 되는데 2020년도에 그러니까는 실제로 지출액이 2019년도 같은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수준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계산한 거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과소 계산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제가 추정해 보면요 2020년도에 그 2019년도 이전의 추세선보다도 거의 한 80조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확 줄어듭니다. 지금은 그게 근데 올해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면 145조 6,400원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23년부터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이게 GDP의 5.5%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러니까는 추가적인 소비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죠. 저는 정확하게 읽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발의 5.6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2조 1조 원인가 소비 쿠폰 규모가 언발의 5.6이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소비의 감소폭이 36조 4,100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예. 그래서 거기 한참 못 미치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냥불에 불을 틔웠고 이제 불쏘시개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취임 50일 경제를 묻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좀 짚어볼 텐데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육억원으로 제한한 게 지금 일단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가 나오고 있죠.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등등이 있는데 지금 6.27 대책이 한 달이 조금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최 교수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좀 하락하고 거래량도 좀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대책 효과가 즉각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지난 수십 년간의 누적된 결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사실 90대 초에 세계화 열풍이 불 때 예. 저희 개방을 하면서 주로 이제 수출에 이제 그러니까 더 이제 주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계를 많이 희생시키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가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90대 초까지 외환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60% 이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45% 선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내수의 이제 기본인데 그렇죠. 내수가 굉장히 취약해진 이유가 지난 한 35년간 계속 진행됐던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을 작용하냐면요.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수출을 이제 그 주력을 하는데 수출은 이제 대외 경제가 좋아야지만 이게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대외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은 내수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수출까지 안 좋아지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요. 가계들한테 미래 소득을 값을 받아가지고 소비하게 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가계부채지요. 예. 그래가지고 가계부채는 이제 건설 경기 부양하고 이제 맞물려서 돌아갔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게 가계 소비를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요. 원리금 대출 상환에 이제 많이 돈을 갚아야 되니까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가계 소비와 내수를 억압을 하고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이 요인을 작용을 한 겁니다. 그게 한계점에 온 게 저는 2021년이라고 봐요. 큰 돈이 계속 나가니까 이제 내수가 점점 부담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2021년에 우리가 98%가 GDP 대비 98%를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가요. 네. 그러고 나서 지난 한 3, 4년 동안 꺾이기 시작해 계속 꺾이고 있거든요, 지금요. 꺾이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없는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가계들의 부동산 자산도 정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계들의 실질 부동산 자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2021년도에 4억 374만 원이었습니다. 4억 374만 원이요. 네. 그런데 작년도에 3억 5,3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 가치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지난 한 3년 동안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단지 이제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있듯이 자산시장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좀 정상화 궤도로 이제 진입할 거다 해가지고 먼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움직인 거죠. 시장의 플레이어들이요. 그래서 예. 이제 과열이 좀 조짐이 보이니까는 근데 이 과열 조짐을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가계부채가 또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방치했다가는 경제 성장을 그러니까는 이 경제 성장의 잠재 성장률을 개선한다는 것의 목표가 이게 도전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열 조짐만 만약에 막는다면은 부동산은 저는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단계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사람들도 그거를 깨닫고 지금 주식시장으로 지금 그러니까 발을 돌리는 것도 바로 그러한 배경이 저는 깔려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여기에요. 지금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또 있다.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방향은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인데 이 필요한 만큼 공급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경제 원론적인 얘기로 한다면 공급이 늘면은 가격이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겠냐 이런 그렇죠. 식의 이제 사고인데, 근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게 되면요, 공급을 증가시켰다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앞에서 최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는 가격이 이 부동산 수익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형성되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공급 많이 해도요, 이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고요. 예.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쪽에 대해서도 이게 병행적으로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러니까는 기대 수익을 높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아까 보유세 정상화도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급에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적어도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에게 집이 공급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주택이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맞춤형 대책이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문제하고도 사실 관련돼 있어요. 자녀들 교육 문제도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부동산 문제를 접근하려면은 이 그 기대 수익에 대한 심리도 그러니까 저기 낮춰야 되고 네. 동시에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심리가 낮아졌을 때 집에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외과 수술 형식으로 주택을 또 공급을 해줘야 되는 정책이 또 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는 굳이 그러니까는 주택을 그러니까는 이 소유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기가 벼락거지가 되고 싶지 않은 이런 공포를 그러니까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로 해가지고 공공주택 공급이 그러니까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청사진을 저는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는 그 심리를 어쨌든 안정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집을 그러니까 무리하게 장만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 둘째는 뭐냐면 내가 필요한 집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거주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청사진을 저는 이 새 정부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정말 그렇게 가고 있나라는 것을 감독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언론이나 네. 저희 같은 이제 뭐 교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그 복잡한 사안인데 좀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협상 전략 추천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저 그 최한수 교수님이 지금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일부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이제 타임이 세이브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네.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재무부 장관이 아까 앵커가 소개했듯이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네. 저는 우리 이해하고 일치한다고 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뭐 철강이니 알루미늄이니 쌀 시장이니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워들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의 입장, 트럼프의 입장에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역지사지. 미국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지금 뭐냐 국내적으로는 재정 적자 문제입니다. 네네. 이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관세는 어쨌든 간에 어떤 합의가 되더라도 관세 10%는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재정 수입으로 확보를 그건 해가지고 디폴트 값이고. 예. 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만큼 재정 수입을 좀 확보했다는 걸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조업이 굉장히 미국이 취약해졌잖아요.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트럼프 집권 이전까지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제조 고용 비중이 미국이 한 8%대를 유지했었어요. 네. 지난 10년 넘게. 근데 8%가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집권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은 관세를 부과했을 때, 관세로 협박을 했을 때 이게 국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 물가가 오르잖아요. 국내라면 미국 현지 말씀이시죠? 미국의 물가들이 오르잖아요. 예, 자재값들도 오르고 다 원료값들이 오를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항상 한 얘기가 기업들 여기 들어와서 생산해라. 그거 아닙니까? 네네. 공장을 여기다 만들어라. 그렇죠. 자기들이 미국 기업들이 못 만드니까는 그거 와서 만들으라는 거 아닙니까요? 그래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면 유럽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일본은 그걸 정확하게 읽고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하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생산 유치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커다란 미국의 엘리트들의 가장 커다란 사안은 경제 미래, 미국의 경제 미래하고 국가 안보 미래와 관련해서 중국의 위협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상대할 역량을 혼자서는 이제 안 되고 이제 협력이 좀 필요한데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관세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역협상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어떤 하나니까 아젠다를 이렇게 꺼낼 때 미국의 입장에서 꺼내겠죠. 근데 저는 우리의 입장에서 아젠다도 마찬가지로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요. 네.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냐면요. 미국의 이해하고 우리의 이해가 공동으로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지금 G7 체제를 이거 G10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 트럼프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관심 갖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는 이 G10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했을 때 얻는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뭐냐면 일본 문제가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로 업그레이드해지고요. 그리고 뭐냐면 동시에 뭐냐면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G7은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적인 문제도 다 거기서 논의를 하거든요. 그 결정된 거를 우리가 주워 듣는 거하고 거기서 같이 논의의 장에서 참여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다르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G10에 참여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는 저는 얻어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올해 캐나다에 지금 대선 끝나자마자 한 2주도 안 돼가지고 캐나다에 참석한 건 아주 잘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프랑스, 그다음에 그 다음 해가 2027년도가 미국에서 하거든요. 이때를 목표로 G10으로 그러니까 확장하는 이쪽으로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아젠다에서 네네. 좀 논의를 우리가 하면서 제시할 것도. 그래서 네. 그건 미국의 이해하고 저는 일치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자주의 틀을 지금은 국제적으로 다자주의 틀들이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새로 이제 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적극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 참여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FTA 협상을 제일 많이 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매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높은 나라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새로운 다자주의 틀을 만드는데도 오히려 주도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소위 말해서 미국의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금 세계 지금 어떤 경제의 어떤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네.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가 왔을 때 국내에 그러니까는 아까 최한수 교수님 되겠지만은 어떤 새로운 정책이 불어닥쳤을 때 피해보는 쪽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네. 이거를 외면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그러니까 포용하고 가야 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배려가 해줘야 되지만이 국가가 그러니까 하나의 이 몸이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